네,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좀 계속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이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자,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빈자리를 누가 메우느냐,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메우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에도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른바 이제 수술장 간호사 또는 임상 간호사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PA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간호사들 뭐 이른바 이제 현장에서도 그냥 일반 간호사들도 다 이제 투입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어떤 문제입니까? 예, 이게 지금 의료법에 이제 저희가 규정을 보면 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 행위들을 이제 다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했을 때는 의료법 위반이 되니까 형사 처벌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의사분들과 이제 병원에서 같이 이제 이런 환자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간호사가 있잖아요. 예. 이 간호사분들이 의사분들의 업무를 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업무 중에 일부를 이 관행적으로 해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현장에서는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간호사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나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의사의 업무 일부를 갖다가 떠맡아 지금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죠. 이게 뭐 병원을 저희가 가면 의사 한 분의 간호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배정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간호사분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더 많으니까 환자분들을 이렇게 뭔가 간호를 하거나 할 때 당연히 의사보다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대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행위들 중에는 그러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뭐 삭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처방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사의 인력이 아무래도 간호사에 비하면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네. 그 한 환자에 대해서 배정되는 그 수가 적다 보니까 의사분들이 하는 행위를 부득이하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관행적으로. 그런데 이게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해외는 이런 간호사 인력이 있어요. 그걸 있습니까? PA라고 예, 합니다. PA라고 PA라고 하고, 예. 이게 이제 진료 보조, 뭐 간호사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해외 이런 좀 개념이 있다 보니까는 PA 간호사라고 부르는 게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PA 간호사라는 게 법적으로 있는 개념은 아닌데, 실제로는 이런 의사의 업무를 일부 할 수 있는 간호사분들을 PA 간호사라고 지칭을 하고, 이제 이것을 못하는 간호사분들은 그냥 일반 간호사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 PA 간호사분들이 이 의사분들이 해야 되는 이런 의료법상의 행위들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요번에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가 예. 의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전공의 분들이 이 업무를 안 보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지금 안 보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환자분들,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나 이 처치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의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PA 간호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배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병원이 지금 뭐 의사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100명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 떠난 건 아니잖아요. 병원에 뭐 한 10명, 20명이 남았다 그러면 이 10명, 20명이 기존에 100명이 소화하던 이 숫자의 환자를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사분들이 의사가 꼭 해야 되는 업무를 하고, 나머지 이 의료법상은 문제가 있지만 이 간호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에서 이게 좀 이렇게 일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군요. 보니까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이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예.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발도 많이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이 간호사분들 입장에서도 2020년에도 의사분들이 파업을 했을 때 이렇게 PA 간호사분들이 실제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던 게 있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의료법 위반이니까 처벌을 해달라라고 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불법 행위지 않습니까? 네. 불법 행위를 했고 이게 처치를 했는데 만약에라도 결과가 안 좋아지게 되면 예. 이에 대한 형사나 민사적인 책임을 추가로 또 떠안을 수도 있거든요. 이 간호사분들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한번 또 이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의료 현장에서 이미 이 간호사분들이 의사의 역할을 일부 떠맡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반 간호사다, PA 간호사다 이렇게 관행상 구분을 합니다만,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행상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욱더 그런 역할을 더 떠맡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또 시급한 일 아니면은 또 난이도가 있는 그런 업무를 간호사분들이 지금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제 떠맡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의료 사고가 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우려인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방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과거에도 이렇게 하다가 고발당한 사례들이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간호사들
간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의료 현장에서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내몰리게 되면은 뭐 법적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아무래도 만약에 이 행위 자체를 하는 예.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의료법 위반인데다가 예. 만약에 이 행위로 인해서 환자가 뭐 상태가 더 좋지 않아졌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또 별도로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정황 참작이 될 요소는 없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거나 이런 게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위해서 오히려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게 아무래도 뭐 선고유예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재판을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쉽게 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에라도 굉장히 좀 경해져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전과라고 하는 그것이 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이런 행위를 했는데 환자가 뭐 상태가 더 좋지 않아져서 민사적인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치료비가 더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위자료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간호사분들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병원과 간호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같이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병원에서 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개인에 대해서도 그 금전적인 책임도 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호사분들은 아무래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의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예. 간호사분들이 실제로 이런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까지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더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간호사협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성명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분들이 별다른 그 훈련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이제 투입되다 보니까 더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다음 주로 좀 계속 들어가면서 정부에서도 지금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갈등이라든가 상당히 복잡 미묘한 그런 그 상황들은 좀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또 이제 병원 현장에선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이제 응급실도 상당히 좀 포화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하고요. 일반 병원에서도 이제 상급 병원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에 긴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병원은 환자에게 서약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 주신 서약서가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특정 병원에서는 지금 이 환자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병원에서 어떠한 처치, 이후의 처치에 관련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뭐 사망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 병원에서 지금 이 환자분들을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예. 환자분들에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병원에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병원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을 묻고 만약에 그래도 이 병원에 있고자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못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면책을 해달라 이런 동의서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뭐 나중에라도 만약 정말 좀 안타까운 뭐 결과가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면책을 동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아예 면책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병원의 책임이 일부는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다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받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시사하는 점은 결국에 지금 병원에서도 이 의사가 뭐 일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0명 중에 20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만약에 그 병원에서도 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지금 심각으로 격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심각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거나 진짜 뭐 사망에 이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배상만으로 충분히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이거는 뭐 피해자라든가 이제 환자라든가 가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룰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런 의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환자 측에서 병원이나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법적 지원을 이제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소송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만약이라도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그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고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둘 중에 불법 행위로 보느냐, 채무 불이행이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뭐 어떠한 뭐 정말 사망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내가 받은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 손해와 이 원인 간,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 것이 내가 이 의사의 파업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 병원의 어떠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이 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 의료사고 관련은 조금은 책임이 그 입증 책임이 경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특히나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 병원에서 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이 병원 아니면 다른 병원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다른 또 뭐 방법을 강구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병원이나 이 의사에 대해서만 꼭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뭐 과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 않을까.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그렇군요. 예. 그때 병원에서 뭐 어떠한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적절치 않았는데다가 그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굉장히 명확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도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예. 이 민사소송이라는 게 빨라도 1심이 6개월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뭐 조금만 지연되면 2년, 3년도 걸리는 데다가 항소심, 상고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 5년이 훌쩍할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4, 5년 동안 소송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냉정하군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이 인과관계를 다 입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좀 복잡하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경우는 쉽지 않은 그런 사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이죠. 권도영 테라 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에서 그쪽 이제 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를 미국으로 이제 송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요청을 했었는데 왜 미국으로 가게 된 건가요? 이 몬테네그로의 지금 조금 사실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권도영이라는 이 남성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인데 이 테라 루나 사태라고 해서 이 코인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를 테라 루나라는 것을 개발을 했다라고 했고 이 테라 루나가 이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10,000원이었는데 내일은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코인이 연동되게 함으로써 이 가치가 일정 수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게 그 전체 규모가 51조 2조까지 되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코인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 실제로는 불가능했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합니다. 갑자기 떨어져서 50조 원 이상이 날아가요. 네. 그러면 이 50조 원이 날아갔다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코인을 뭐 100만 원을 주고 샀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50조 원이 빠졌다는 게 뭐 그럼 제가 이제 이 코인의 가치가 10,000원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전 99만 원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됐고 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권도영 씨가 잠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국가를 이제 지나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한국에서 한국인 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여권 무효화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이제 또 타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이 적발이 되면서 체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체포가 돼서 위조 여권 사용에 대해서는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에서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각각의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코인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네. 이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형사처벌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니까 송환해달라고 양쪽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희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봤던 부분이 있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로 조금 피해가 더 크고 또 사건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몬테네그로 측 이제 법무부에서 이 부분 결정을 할 거라고 했었어요. 예. 어느 나라로 송환이 될지. 그런데 이 부분 이제 법무부에서는 미국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 싶다고 이제 권도영 씨 측에서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받아들여져서 이 몬테네그로 이 고등법원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본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한번 할 수가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으로 가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 권도영 씨 같은 경우가 몬테네그로에서 3월 22일까지 구속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예. 그러면 구속 그 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또 도주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몬테네그로에서는 3월 22일 이전에 뭐 항소라든지 관련 절차를 끝내고 미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미국으로 이제 송환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규모가 큰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형의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장기형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저희가 뉴스 같은 걸 보면 그 예. 경제사본 같은 경우에 뭐 징역 100년이 나왔다, 뭐 예. 200년이 나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죄가 있으면 뭐 여기서 징역 10년이 나오고 여기서 20년이 나오고 이러면 다 더합니다. 혐의마다. 예, 혐의마다 다 더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이 권도영 씨가 미국에서 받고 있는 혐의가 예. 이 뭐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증권거래법 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예. 한 7, 8개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것들의 혐의를 이제 다 인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100년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고 예.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한 개의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네. 가장 중한 죄,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곱하기 1.5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징역 30년이다라고 하면 곱하기 1.5를 하면 45년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데다가 유기징역은 상한선이 50년으로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경제범 관련해서 가장 중하게 처벌된 경우가 징역 40년이 유기징역으로는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이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게 가상화폐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한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이 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은 증권 관련, 뭐 주식이나 이런 부분을 시세를 조작했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에서 두고 있는 법인데 여기서 이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 자체가 법적인 쟁점이 되고 예. 이게 만약 증권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죄만 가지고는 중하게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으로 우리나라 가는 것이 우리 검찰 측의 수사는 좀 어렵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관련 수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형사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금 절차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될지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그 사기 피해자들이 있고 민사 소송 관련은 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한국인 피해자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 권도영 씨가 지금 한국으로 오느냐 미국으로 오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것이 형사처벌 부분도 있지만 네. 피해 금액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한국으로 오는 것이 한국인 피해자분들이 많이 조금 그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양형을 위해서 내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할 수가 있었을 예. 것이고 또 이 수사 과정에서 그 숨겨둔 재산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 부분을 뭐 몰수해서 피해자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송달 때문에 예. 지금 이 회사라든지 이 피고에 대해서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도 있는데다가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을 찾을 수가 없으면 예. 결국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은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직구 쇼핑 앱을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분들도 국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직구 쇼핑 앱 테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규 회원을 모으면서 일명 그 테무깡이라는 걸 유도한다고 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뭐 사행성 논란도 있고. 자,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예, 이 태무광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가 이해한 태무광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 카드광이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 카드를 긁고 실제로는 이게 매출,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물건 산 것이 아닌데 카드를 긁고 현금을 일부를 이제 현금으로 받는 그게 예. 이제 카드광이라고 했었는데 태무광이라는 것이 지금 태무에서 일정 금액의 뭐 그 물품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뭐 추천인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 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쿠폰 같은 것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2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사고 이 사은품을 받고 이 사은품을 현금화를 하면 내가 내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태무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품을 받는 방법 자체도 이렇게 뭐 룰렛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조금 게임처럼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예. 또 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추천인을 넣는다든지 그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뭐 특정인들의 내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함으로써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제공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국내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영업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 소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덩달아 이제 피해 신고도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의 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양인데 국내 이 제도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재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일단은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 자체가 환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건 자체가 뭐 고장나서 왔다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랫폼인 이 업체들에서 이 대응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이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예. 국내 업체들을 통해서 구매를 했을 때는 이 국내 업체에서 이 부분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내법상의 뭐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뭐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무시한다고 해서 국내법으로 어떤 뭐 그 영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광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 정보통신망법상 이 50조에서는 광고를 할 때는 광고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 아니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 업체들에서는 이 광고라는 걸 명시를 안 해서 법적인 위반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뭐 징역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더 큰 건 영업적인 제재를 주는 거거든요. 영업 예.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게 무서운 부분인데 이 중국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하더라도 뭐 영업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뭐 이 외에도 뭐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좀 제기되고 있고 상당히 좀 복잡한데 앞으로 우리 이 당국을 비롯해서 뭐 법적인 그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좀 더 공론화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